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언어는 현실에 대응하며 이렇게 대응된 총체적 형상이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요소들은 각 현실의 요소들에 대응하고 언어적 체계는 그러한 요소들의 연결 형태마저도 모사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수행을 위해 정확히 명제가 하는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명제는 어떻게 구성되며 명제의 정체는 무엇이라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복잡한 의미론적 작업에 몰두해야 하는 걸까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의 세계와 우리가 그로부터 그리는 표상, 그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바로 사고이며 참된 사고들의 총체가 세계의 그림이라고 그는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고, 생각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되며 우리는 비논리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듯 단순히 일관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뜻하진 않습니다. 말하자면 둥근 사각형이나 포유류가 아닌 인간처럼 개념적 차원에서 성립할 수 없는 모순을 포함하는 것들을 뜻하죠.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비논리적인 것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논리와 모순되는 어떤 것을 언어에서 묘사할 수 없는 것은 기하학에서 공간 법칙들과 모순되는 도형을 좌표로 묘사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존재하지 않는 점의 좌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명제, 문자 기호들의 조합은 오로지 가능한 상황을 투영하는 데 사용되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명제의 뜻을 의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명제의 뜻이 그 명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를 위해 명제 기호, 즉 문자 언어 같은 것들이 도입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명제에는 그것이 투영하고자 하는 것의 가능성이 속할 뿐 투영하는 것 자체가 속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가 사과를 먹는다는 명제가 있으면 그것은 그 명제의 단위 요소들, 사과, 사자, 먹는다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러한 결합이 현실에서 나타날 가능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부분으로서 현실의 대상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대상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세계의 어딘가에선 사과가 사자를 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어쨌든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때 명제는 단순히 낱말들의 혼합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맺는 특정한 방식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문법적 관계 같은 것들이 있겠죠. 혹은 그 명제에서 표현된 대상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공간의 상대적 위치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요컨대 명제가 하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적 역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에서 적용된 단순 기호들을 이름으로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사자라는 기호는 이름으로, 이 기호의 의미는 현실에 존재하며 우리가 사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동물을 뜻하는 거죠. 또한 명제 속 단순 기호들, 즉 이름의 배열은 현실의 상황 속 대상의 배열에 대응하게 됩니다. 즉 이름은 명제 안에서 대상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이런 것이라면 이름은 대상이 상황 속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이 다른 것들과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가리키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그것이 표현하는 대상, 사물이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을 뿐 사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 사물이나 대상의 어떤 본질, 구체적인 본성 같은 걸 규명하려는 노력은 언어적 요소 자체의 한계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던 기존의 철학적 작업들의 헛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논리 체계 안에서는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기호를 정의한다는 것은 정의된 기호를 정의한 기호들을 거쳐서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기호들은 원초 기호이며 원초 기호는 더 이상 해보될 수 없는 기호를 의미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름 또한 하나의 원초 기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호의 의미를 정의하는 게 원초 기호의 역할이라면 원초 기호 자체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원초 기호들의 의미는 단지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보임으로써만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달리기를 정의하려고 하면 저마다의 신체 구조상의 차이나 상황에 따라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달리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좋은 방법은 단지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달리기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보게 되죠. 우리가 이미 달리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원초 기호도
바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의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어떤 언어 체계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이미 그 원초 기호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초 기호는 언어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요소들이니까요. 그러니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호나 명제는 어떤 새로운 복합체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분해 가능한 단순 요소들, 원초 기호의 특정한 조합일 뿐인 것입니다. 명제의 뜻을 특정짓는 명제의 각 부분을 비트겐슈타인은 표현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의 형식과 내용을 특정짓는 요소인데요. 예컨대 의문문이라는 명제들의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질문을 제시하든 그 명제 안에 어떤 요소와 배치를 포함하던 간에 어쨌든 의문문의 형식과 내용 구성으로 명제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표현이란 이런 의미에서 명제의 요소들을 규정하며 오직 명제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제는 각 언어권에서 약속된 어휘나 문법에 따라 문자, 발화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만약 명제의 각 요소들, 예컨대 명사나 수어들을 x와 y 같은 변항으로 바꾸게 되면 명제의 논리적 원형에 대응하는 집합의 원소가 도출되는데요. 이렇게 도출된 명제 변항의 값들은 그 변항을 공통의 표지로 갖는 명제들을 규정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컨대 호랑이가 사과를 먹는다는 명제가 있다고 하면 호랑이를 t, 사과를 A, 먹는다를 E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명제는 TEA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변항들은 또 다른 명제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기 위한 기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호랑이는 T로, 사과는 A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같은 변형은 기본적으로 기호 논리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논리적 항의 형태로 의미의 형식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 어휘의 사용은 엄밀하지 않고 따라서 많은 오해와 착각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일한 낱말이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하는 일, 따라서 상이한 상징에 속하는 일, 또는 상이한 방식으로 지칭하는 두 낱말이 외면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명제에서 사용되는 일이 일상 언어에서는 대단히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혼동들이 걸핏하면 생긴다. 철학 전체는 그러한 혼동들로 가득 차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혼동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같은 기호를 상이한 대상이나 맥락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상이한 것들을 외면상 같은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는, 즉 논리적 문법에 따르는 기호 언어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장되는 논리적 구문론이 바로 현대 논리학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변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는 그 자체로는 어떤 역할도 해선 안 된다고 그는 또한 말합니다. 기호들은 표현들의 기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즉 어떤 문맥에서든 적절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 기호에 어떤 의미를 투사하든 그건 자유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규정된 기호들은 규정된 의미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상과 기호의 연결을 다른 연결과 엄밀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기호와 대상을 연결해 놓은 체계를 구성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논리적 체계의 사용법을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사자가 T라는 것을, 사과가 A라는 것을, 그리고 먹는다는 수어가 E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자가 사과를 먹는다는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 각 변항들을 적절히 배치시키는 방법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겠죠. 이러한 명제 분석의 방식에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명제에서 본질적인 모습과 우연적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론적으로 명제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선 이 본질적 차원과 우연적 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명제의 우연적 모습들이란 명제 기호의 특별한 산출 방식에서 유래하는 어떤 모습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한 상황에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때 발화된 이 문장 자체는 주어를 결여한 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듯 수어만 존재하게 되는 명제 표현은 단지 어떤 상황에 따른 우연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반면 명제에서 본질적인 것은 같은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명제의 공통적인 무언가를 뜻하는데요. 말하자면 명제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한국어 문장과 It's raining이라는 영어 문장은 다른 기호로 쓰여 있지만 같은 명제적 내용을 표현하고 있죠. 명제의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기호 너머에 있는 상이한 기호들이 때때로 공유하는 공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들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한 언어로의 번역 규칙들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올바른 기호 언어는 이런 규칙들에 따라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상징의 지칭은 구문론의 규칙에 따라 그 상징에 대체될 수 있는 모든 상징들의 공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피가 아니다는 논리학에서 물결 피로 쓰는데 이러한 부정문의 상징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된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특정 장소를 확정하는 역할을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논리적 장소는 명제라는 추상적 대상의 존재에 의해 보증되며 명제 기호와 논리적 좌표로 구성되고 표현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속의 명제 기호가 우리의 관념에 적용된 것이 곧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